테슬라 소식입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내년 1분기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모델 Y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 차를 생산할 계획이다. 배터리는 LG화학이 낙점됐다. 21,700규격 원통형 3원계 배터리다. 현지 최대 배터리 업체인 캐틀은 제외됐다. 캐틀은 모델 3용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공급 중이다. LG화학 배터리를 우선 채용된 이유는 모델 Y가 모델 3보다 덩치가 더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차 중량이 2톤에 달한다. 모델 3은 1.6톤에서 최대 1.8톤 정도였다. 200kg 이상 무거워지면서 일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더 중요해졌다. 모델 Y는 표준 모델이 없고 롱레인지 퍼포먼스만 판매한다. 모델 3에서도 롱레인지 퍼포먼스 모델엔 LG화학 배터리가 쓰였다. 대신 테슬라는 중국서 생산하는 모델 3에서 캐틀 비중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수출이 활기를 보이는 데다가 리튬 인산철 배터리 성능이 높아지면서 주행거리 연장이 가능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행거리가 늘어나면 롱레인지 퍼포먼스 모델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업계 일각에선 세계적으로 SUV 인기가 높은 가운데 테슬라가 모델 3보다 모델 Y를 통해 판매량을 더 늘릴 수 있다고 본다. 모델 3 롱레인지에 탑재되던 LG화학 배터리를 일부 모델 Y로 전환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테슬라는 에너지 저장 장치용으로 사용하던 LG화학 배터리를 모델 3으로 돌린 바 있다. LG화학이 빠진 자리를 삼성 SDI, 파나소닉 등 다른 원통형 배터리 업체가 채운 것으로 보인다. LG화학은 테슬라 원통형 배터리 공급을 계기로 중국 내 배터리 탑재량 상위권에 진입했다. 지난 9월 기준 0.47GWh가 탑재되며 4위에 올랐다. 최근 난징 배터리 공장에 5,700억 원 추가 투자를 결정하며 중국 배터리 생산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까지 난징 공장 누적 투자액은 2조 원 이상이다. 애플 소식입니다. 애플이 폭스콘을 통해 폴더블 폰 시험 생산을 시작한다. 애플인사이더 등의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폭스콘에서 폴더블 폰의 시제품 시험 생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애플은 이를 위해 여러 유형의 폴더블 폰 시제품을 폭스콘으로 발송했다. 폴더블 아이폰은 최소 10만 번을 접고 펴도 파손되지 않도록 만들 예정이다. 이 모델의 디스플레이는 올레드나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를 채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애플은 폴더블 아이폰을 2022년에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로드맵에 의하면 애플은 2022년에 아이폰 14 모델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로 일정 변경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2년에 걸쳐 폴더블 폰의 디자인 특허를 미국 특허청에 출원했다. 애플은 이를 토대로 다양한 유형의 폴더블 시제품을 시험 생산하고 이 중에서 상품화할 최종 모델을 선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업계에서는 애플이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듀오처럼 듀얼 스크린의 스마트폰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의 패널을 요청한 만큼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과 비슷한 형태가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올 3월 특허청이 공개한 애플의 폴더블 폰 자료에 따르면 애플은 근접 센서로 2개 이상의 디스플레이가 서로 가까워지면 개별 디스플레이를 한 개의 화면처럼 동작하도록 하는 기술을 특허로 획득했다. 이 특허 기술은 2개의 기기가 근접하면 이를 자동으로 감지해 디스플레이를 한 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구현한다. 이 기술은 MS 폴더블 폰 서피스 듀오와 비슷하다. 폴더블 폰을 접거나 펼치면 2개의 디스플레이 각도에 따라 화면이 꺼지거나 대기 상태로 바뀌고 한 개의 디스플레이로 전환된다. 애플은 최근 폴더블 아이폰 생산을 서두르기 위해 강화유리 전문업체 코닝에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했다. 애플이 2년 후 폴더블 폰을 내놓으면 이때부터 관련 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 데이터 암호화와 윈도 헬로 로그인 등 보안 기능을 담당하는 새로운 프로세서인 플루톤을 공개했다. 플루톤 프로세서는 지금까지 쓰였던 TPM 칩 대신 프로세서 안에 내장되며 윈도 생체 인증, 파일 암호화 등을 수행한다. MS는 인텔과 AMD, 퀄컴 등 주요 프로세서 제조사와 협력해 이들 제조사의 CPU에도 플루톤을 탑재할 계획이다. 이들 프로세서는 이르면 내년 말부터 시장에 출시 예정이다.
TPM 칩은 2000년대 초반부터 노트북과 각종 PC에 내장되기 시작한 보안 칩이다. MS는 2009년 출시된 윈도우 7부터 TPM 칩을 보안에 활용해왔다. SSD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저장된 파일을 암호화하는 기능인 비트로커에서 파일을 암호화하는 키를 TPM 칩에 저장했다. 2015년 출시된 윈도우 10부터는 비밀번호 대신 지문이나 얼굴 인식으로 윈도우 로그온을 실행하는 윈도우 헬로의 TPM 칩을 활용했다. 문제는 최근 TPM 칩을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공격해서 비트로커로 암호화된 드라이브 안 파일을 들여다보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뉴질랜드 보안업체인 펄스 시큐리티는 지난 2019년 3월 HP 노트북과 MS 서피스 프로 3에 내장된 TPM 칩을 공격해 비트로커 암호화 키를 빼내는 방법을 시연했다. 펄스 시큐리티는 이들 노트북에 내장된 TPM 칩과 4만 원 내외에 팔리는 피가 기판을 연결한 다음 프로세서와 TPM 칩 사이에 오가는 신호를 추출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비트로커 암호화 키를 빼냈다. 또 이 노트북에서 분리한 SSD를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저장된 파일의 암호화를 푸는데도 성공했다. 저장 장치를 분리해 다른 PC에 연결해도 내용물을 볼 수 없게 하는 비트로커의 기능이 무력화된 것이다. MS가 공개한 플루토는 프로세서 내부에 직접 내장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프로세서 외부에 납땜 형태로 설치되던 TPM 칩과 달리 전선이나 별도 기판을 이용한 공격에서 안전하다. 플루톤 내장 프로세서를 탑재한 윈도우 PC에서는 플루톤 프로세서가 기존 TPM 칩을 흉내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비트로커 암호화 키는 물론 아이디와 비밀번호, 개인정보 등도 플루톤 안에 저장되며 악성 코드 등으로 접근할 수 없다. MS는 AMD와 협조해 2013년 출시된 콘솔 게임기인 엑스박스1에 이미 플루톤 프로세서를 탑재했다고 밝혔다. 또 2018년 MS가 공개한 사물 인터넷 기기를 위한 운영체제인 애저 스피어에도 플루톤 관련 기술이 탑재되었다고 덧붙였다. 플루톤을 내장한 PC용 프로세서는 이르면 내년 말부터 시장에 공급될 예정이다. 마이크 노드 퀴스트는 리눅스에서 플루톤 지원 여부는 미정이지만 이미 리눅스 기반 애저 스피어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리눅스 지원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아마존이 17일 약국 사업에 진출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등 외신들이 17일 보도했다. 이날 아마존 측은 약국 사업부인 아마존 파머시를 출범했다. 아마존 파머시는 개인 보험이 없는 프라임 멤버십 고객을 대상으로 제네릭 약품을 최대 80% 할인 판매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이 서비스는 하와이, 일리노이, 미네소타주 등을 제외한 미국 내 45개 주에서 18세 이상 성인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다. 아마존 측은 하와이 등 5개 주에서도 조만간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이 서비스에서는 환자가 아닌 의사가 직접 처방전을 아마존 파머시에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아마존은 지난 2018년부터 의약품 산업에 진출해왔다. 당시 아마존은 10억 달러를 투자해 의약품 우편 배송업체 필팩을 인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약국 사업 진출은 그동안의 움직임과는 결이 다르다. 애널리스트 브렌트 틸은 FT 인터뷰에서 이번 아마존의 약국 사업 진출은 그들이 필팩을 인수했을 때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거대한 의약품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손쉽게 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다른 물품에 비해 부피가 작은 데다 반복 의약품의 특성상 이 사업은 아마존의 물류 분야 수익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했다. 아마존의 이번 약국 사업 진출로 월그린과 CVS 헬스 등 기존 미국 내에서 의약품 판매를 진행한 드럭스토어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FT는 전망했다. 실제로 이날 주식시장에서 CVS의 주가는 8.6%, 월그린의 지주회사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의 주가는 9.6% 하락했다. 보잉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이 보잉 737 맥스에 대한 운항 재개를 허가했지만 실제 국내 항공사들이 이를 운항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미국 항공당국의 허가 기록을 토대로 우리 정부도 안전성 검증에 새로 착수해야 하고 정부 승인이 나더라도 도착지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항공사들은 코로나19로 전 세계 항공업계가 위기를 겪으면서 유유 항공기가 많은 상황에서
737MAX를 당장 추가로 도입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FAA는 보잉 737MAX에 대한 운항 재개 명령을 내리면서 20개월간의 이륙 금지 조치를 끝냈다. FAA는 이날 성명을 통해 보잉의 설계 변경은 해당 국가, 지역에서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항공사 중 보잉 737MAX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 중인 곳은 대한항공을 비롯해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등 저비용 항공사 3곳이다. 해당 사고 발생 후 국내 항공사는 모두 737MAX 운항을 전면 중단하고 도입 계획도 보류한 상태다. 대한항공은 지난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737MAX를 30여 대 도입하기로 보잉과 계약을 했지만 사고 이후 잠정 연기한 상태다. 미국 정부의 승인에도 계약 보류 상태는 지속할 방침이다. 대한항공 측은 미국 승인이 났더라도 우리 정부는 물론 737MAX를 띄운 후 도착지 정부의 승인이 필요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로 지금도 날지 못하는 여객기가 많은데 당장 여객기 수요가 급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모두 당장 여객 수요가 급한 상황도 아니고 안전성이 검증돼 전 세계 정부에서 승인이 이뤄지고 운항을 재개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 정부도 FAA의 승인이 났더라도 별도의 기술적 검증, 훈련 사항과 관련한 검증 작업을 거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식 채널로 FAA의 구체적인 검증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다시 한번 우리가 검증을 해야 한다며 검증은 크게 항공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검증과 시뮬레이터 등을 통해 항공기를 운항하는 조종사가 취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검증 두 가지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검증 후 우리가 승인을 하더라도 상대국에서 승인을 할지 여부까지 결정이 난 뒤에 실제 운항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